뭐야 이게 이렇게 많아? 아주 오랜만에 인텔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좀 연락이 안 와가지고 약간 섭섭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12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가 출시되는데 이거 한번 체험해 보겠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지금 8세대 인텔 코어 i7 쓰고 있거든요. 게다가 구매 예정에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맛보고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i9을 포함하고 있는 MSI 미디어 킷이더라고요. 아주 놀랐습니다. 부피도 굉장히 큰데 이거를 직접 다 조립해야 한다는 거 살짝 웃음기 좀 사라지더라고. 그래도 언제 제가 이런 시스템 만져보겠어요. 최신 프로세서, 최신형 컴퓨터. 이제는 좀 물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나이를 먹어도 역시 최신형 컴퓨터는 늘 탐이 나요. MSI G690 매그 미디어 킷입니다. 여기 안에는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00K CPU가 들어있고 MSI 매그 G690 메인보드, 코어 리퀴드 S360 일체형 수랭 쿨러, 킹스톤 DDR5 5200, 32GB 램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850W 파워 서플라이도 함께 왔어요. 너무 영혼 없이 설명드린 것 같은데 포함된 메인보드, DDR5 메모리는 현재 구할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11월 8일 기준으로 아직 국내 출시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텔 코어 i9이 정식 패키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고급스럽게 황금색 케이스로 이렇게 포장이 됐는데 그거를 볼 수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지 SSD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산 게 1TB였다고? 얼마짜리인데 이게? 나 2TB 사지 않았나? 무튼 주인공은 CPU입니다. CPU. 엘더레이크. 이번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들은 외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들 모양이 좀 더 길쭉한 직사각형이 됐습니다. 당연히 소켓 규격도 바뀌었고요. 그냥 멋내려고 이렇게 모양을 바꾼 건 아니고요. 아키텍처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P코어, E코어를 각각 나누어서 탑재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인텔 최초의 데스크탑용 2기종 코어입니다. 2018년에 출시됐던 레이크필드도 2기종 코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칩셋이었죠. 근데 그거는 모바일 프로세서였고, 이번 엘더레이크는 모바일, 데스크탑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꽤 의미 있는 변화예요. 인텔 멀티코어 프로세서 디자인의 재정의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로 얻는 이득은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바일, 데스크탑 할 것 없이 플랫폼 전체를 아우르는 확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 소비 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CPU는 대표적으로 ARM의 빅 리틀이 있습니다. 큰 놈, 작은 놈. 인텔은 큰 놈을 퍼포먼스 코어, 작은 놈을 에피션트 코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P코어, E코어. 이피션트인데 에피라고 해? 어쨌든 E코어. 필요에 따라 CPU 할당이 동적으로 전환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땐 P코어를 활용하고 백그라운드 관리는 E코어가 맞는 겁니다. 여러 코어가 필요한 경우 동시에 활용되고요.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 클럭 수치만 조정을 했다면 이제는 좀 더 지능적으로 변모한 겁니다. CPU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CPU 모델마다 코어 구조는 상이한데, 지금 보고 계시는 i9 경우 P코어 8개, E코어 8개, 그래서 16코어 24스레드 구조입니다. CPU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 약 75만 원입니다. 이전 대비 가격은 소폭 올랐습니다.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 PCIe 5.0 그리고 DDR5 메모리를 최초로 지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다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젠5 SSD도 내년 출시 예정이고, 그리고 DDR5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지금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유로 제 작업실에 도착한 이 컴퓨터 부품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나 유니크한 아이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 조립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컴퓨터 조립이라는 게 레고와 같다고 봅니다만,
이걸 얼마나 깔끔하게 구성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저는 늘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케이블 정리를 잘 못해요. 그냥 어디다 이렇게 구겨 넣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저도 친구를 불렀습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보다 이게 선 정리랑 이런 걸 잘 하니까 맡긴 거지. 큰 실수했다. 겁나 큰 실수했다. 얘를 먼저 붙였어야지. 자, 완성된 PC 사양은 이렇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되게 멋지긴 하더라고요. RGB LED가 좀 겸손한 편이라고는 보는데 부럽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 CPU 전문 유튜버가 아니에요. 측정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전 세대 i9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이 컴퓨터로 얻어낸 결과값을,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값을 보여드리기 전에 인텔 측의 공식, 오피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측정한 값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11세대와 12세대 인텔 코어 i9 벤치 자료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궁금했던 콘텐츠 제작 파트는 이렇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32%, 라이트룸 클래식 36%, 이전 대비 비디오, 사진 편집 영역에서 성능 향상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10%, 15% 정도의 성능 향상이었으면 사실 별 감흥 없었을 것 같은데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30%를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흐뭇해지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토탈워 사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죠? 토탈워 시리즈는 본래 CPU 영향을 제법 타는 게임이에요. 30%나 올랐어요. 토탈워 마니아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는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코어, E코어. 이 코어 간 분산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있는데 인텔은 이를 스레드 디렉터라 부르고 있어요. AI 기반 하드웨어 스케줄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신호등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엘더레이크는 OS, 운영체제와 상호 교류를 통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적합한 코어를 배치하고 효율을 높입니다. 전력 효율 개선은 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도우 11에 맞춰서 최적화됐어요. 물론 윈도우 10에서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윈도우 11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MSI 소프트웨어가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원인도 몰랐어. 결국 원활한 이 벤치마크 작업을 위해서 윈도우 10으로 다시 롤백을 시켰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벤치마크 결과값들은 전부 윈도우 10에서 얻어낸 값들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U 퍼포먼스는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3D 마크 타임스파이는 CPU 퍼포먼스 탭만 보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상을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점수만 봤을 때는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싱글 스레드 점수는 압도적이에요. CPU G 벤치를 보면 이전 세대 대비 싱글, 멀티 스레드 전부 상향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시내 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들은 진짜 다 높게 나와요. 전력 소비량은 제가 측정 장비가 없어갖고 정확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드웨어 인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참고만 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시내벤치 구동 중 평균 210W 정도의 전력 소비가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향상된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벤치마크 작업은 어디까지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일반 웹서핑 중에는 평균 10W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마다 좀 다른데 포르자 호라이즌 5라는 게임이 있어요. 최신 게임인데 이 게임을 구동하는데 CPU 사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30%. 그 미만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CPU 온도는 제법 높은 편이에요. 이것도 벤치마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네벤치 멀티코어 측정 중에는 단시간 최대 102도까지 치솟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아니라 최대 온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시 재조립까지 해봤는데 쿨러를 평균 온도가 조금 낮아질 뿐 최대 온도는 거의 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벤치마크 중 얻어낸 값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뭐 게임으로 말씀드리면은
콜 오브 듀티 뱅가드 플레이시 평균 온도는 56도였고요. 최대 온도가 약 80도 정도 됐습니다. 쿨러를 좀 좋은 거 달아줘요. 그럼 되지. 인텔은 이번 12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를 최고의 게이밍 CPU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이밍 테스트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i9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벤치마크로 잘 나오는 거 다 확인을 했잖아. 근데 뭐 굳이 게이밍 테스트가 필요한가 싶지만 이것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모든 게임은 GPU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도록 FHD 해상도로 설정했고요. 게임 그래픽, 프리셋, 옵션은 전부 울트라입니다. 부가적인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았고 레이트레이싱 역시 켜지 않았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최대 132프레임, 평균 103프레임. 파크라이 6 최대 120프레임, 평균 116프레임. 콜 오브 듀티 뱅가드 첫 번째 챕터 잠수함 진입까지 약 30여 분 플레이했을 때 최대 193프레임, 평균 131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르자 호라이즌 5 평균 106프레임. 8세대 인텔 코어 i7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메인 컴퓨터로 이번 12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로 저는 갈아탈 의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i9은 진짜 제가 좀 여유만 있으면은 당장 질렀을 것 같아요. 게임 때문에 이 i9을 사고 싶은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영상 편집 때문에 제 경우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 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8세대 i7하고 12세대 i9하고 이 비교를 한다는 건 좀 너무 억지스럽지만 그 궁금한 걸 어떻게 제가 직접 촬영한 그 4K 소스들 영상을 14분짜리 영상을 인코딩 하는데 제 컴퓨터에서 8분 30초가 걸리더라고요. 이 친구로 인코딩 하는데 얼마나 걸렸게요? 퀴즈. 또? 퀴즈. 내게 8분 40초. 6분. 3분 30초 걸렸습니다. 5분이 줄었어요. 5분. 압도적인 차이죠.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i7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i9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게임도 게임이지만 게임 플레이를 녹화하고 또 편집하고 스트리밍하고 좀 여러 가지 병행하는 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한테 좀 적합한 CPU라고 보지 게임만을 위해서 i9을 사는 거는 조금 그게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대 교체죠. 그러니까 운영체제, 메모리, 스토리지 전부 지금 판가리가 되려는 시점인데 새로운 이 시대, 새로운 세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유저분들, 소비자분들이라면 꽤나 반가운 인텔의 최신 CPU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i9으로 난 솔직히 쓰고 싶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카메라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로 나는 바꾸고 싶은데 내가 최근에 엑스박스 시리즈 X 이 한정판을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치가 보이는 거야 지금. 그것만 샀어요? 이번 달에?